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얼굴을 정말 다 안다고 믿습니다. 웃을 때 생기는 잔주름, 화가 나면 미세하게 떨리는 눈꼬리, 깊은 밤 지쳐 잠든 숨소리까지.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그런데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자기 얼굴을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조차 자기 인생을 끝까지 감춘 채로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 뒤에서 조용히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착했고, 누구보다 많이 참았고, 누구보다 오래 침묵했던 사람. 동네 사람들은 늘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집 안주인은 정말 착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착함이 언젠가 가장 날카로운 선택으로 돌아올 줄은요. 63,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날 그녀는 병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잎이 바람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오후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석 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날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병문안을 와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방문 시간을 점점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실에서 들려온 남편의 통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올해는 못 버틸 거야. 그 말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은 병상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재산 정리는 해두셨어? 걱정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명에 통장, 보험 하나씩 나열되는 단어들 앞에서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떠난 사람 취급을 하고 있구나.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병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24 결혼 첫날 밤 남편이 했던 말. 여보, 당신만 믿고 열심히 벌어올게. 그리고 그 말 하나를 믿고 그녀는 평생 자기 인생을 뒤로 미뤘습니다. 통장 하나 없이,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남편과 아이들 뒤에서 조용히 살아온 세월.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이번 생은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나요? 너무 오래 참고만 살았던 자신, 혹은 너무 쉽게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사람. 만약 그렇다면 이 여자의 마지막 몇 달은 어쩌면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만 그녀의 인생 마지막 장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당신 인생과 아주 닮은 이야기들을 오늘도 조용히 들려드립니다. 정순자는 평생을 같은 골목에서 살았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병원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 그녀의 인생 반경은 늘 그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순하다, 얌전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웃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면 늘 먼저 고개를 숙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24세 결혼한 날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남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수라고 해봐야 이불 한 채와 밥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 김만수는 3살 연상이었고 결혼식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집만 잘 지켜줘.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고 명령처럼 남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반찬이 부실하면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남들 집은 다 고기 싸준다더라. 그러면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반찬 수를 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아졌을 때는 3년을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간병비가 아깝다는 말에 그녀가 직접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키우는 동안 그녀는 자기 옷을 거의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남편 술값, 시어머니 약값이 먼저였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모여 옷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입을 게 많아. 사실은 새 옷을 사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괜히 돈 쓴다고 소리 들을까봐. 남편은 돈을 벌어왔고 그 돈 관리는 늘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 통장은 한 번도 그녀 손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돈 만지면 집안 망한다는 말을 그는 농담처럼 자주 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웃는 게 제일 편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난 뒤에도 순자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 널고 시장 다녀오고 남편 귀가 시간에 맞춰 상 차리고 그날 기분이 좋으면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 덕에 집이 돌아간다. 기분이 나쁘면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통장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라도 있어? 그 질문에 순자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또렷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63이 되던 해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을 너무 오래 남 인생처럼 살았구나.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병보다 더 아프게 그녀를 찌를 일이 곧 자기 집안에서 시작될 줄은요. 병이 알려진 뒤부터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어디가 제일 아파? 부터 묻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인사만 하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자가 말을 걸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미안, 회사 일이 좀 급해서.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더 이상 그녀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매일 번갈아 찾아왔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방문은 주말로 줄었고 그마저도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병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복도에서 통화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커튼 너머에서 큰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의식은 또렷해. 근데 올해는 못 간대.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병상 옆에 앉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중요한 서류 어디 두는지 정리 좀 해놔야 하지 않을까? 순자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중요한 서류. 집 문서, 통장, 보험 증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 이후를 걱정하고 있구나. 며칠 뒤 큰아들은 병실 의자에 앉아 괜히 이불을 정리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정신 괜찮지? 괜찮다. 그럼 혹시 집 명의는 아버지 단독으로 돼 있어? 그 질문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순자는 오히려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걸 묻니?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복잡해질까 봐. 그 웃음이 유난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우연히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실 복도 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응, 아직 버티긴 하는데 의사 말로는 길어야 몇 달이래 그래. 그 전에 정리해야지. 상대가 누구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리라는 단어만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잠시 집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간 집은 이상하게도 그녀 자리가 조금씩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고 서랍에는 남편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남편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신청서. 이름은 김만수 단독.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 뭐야?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거? 당신 병세도 그렇고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그러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당신은 이제 판단할 힘도 없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자기 자리는 이미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병보다 더 무서운 일이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자기 인생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 잠시 돌아온 날 순자는 부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남편과 아들, 며느리 몫의 밥상이 먼저 차려져 있었고 그녀 자리에는 젓가락조차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냄비를 휘젓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앉아 계셔도 돼요. 이건 아버님 약 드셔야 해서 먼저 차린 거예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당연함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나 국 좀만 더 먹어도 될까? 며느리는 잠깐 냄비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양이 좀 모자라서요. 어차피 어머니는 많이 못 드시잖아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순자는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거실에서는 자연스럽게 집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이 TV를 끄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요즘 아파트값도 괜찮다던데. 며느리는 그 옆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계속 나가잖아요. 집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기 병이 집을 파는 이유처럼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거실 불을 끄다 우연히 남편과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는 언제 바꿔요? 다음 주쯤. 엄마한테는 말했어요. 말해봤자 복잡해져. 요즘 판단도 흐린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의 손에서 스위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써두셨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그런 건.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써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싸움 나면 어머니도 편치 않으실 테니까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순자의 귀에는 협박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병상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당신이 결정할 일은 많지 않아. 몸도 그렇고 복잡한 건 내가 처리할게. 순자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현실 좀 보자. 그 순간 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자기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정리해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아주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그날 이후 순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실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고개만 끄덕였고 며느리가 와서 무엇을 묻든 그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걸 체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 때문에 기운이 빠진 거라고 이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병상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변호사랑 한 번만 만나자. 집 문제, 통장 문제 한 번에 정리하자. 순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 그 말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순자의 항복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정순자님, 오늘 외출허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갔고 아이들은 바빴습니다. 순자는 혼자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빴지만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한 번호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된 작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변호사는 순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께 알리셨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기 인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통장 하나 없이 살았던 세월,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 친정아버지가 남겨준 작은 땅, 그리고 재개발 소식.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산입니다. 그 말에 순자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충분히. 그날 이후 순자는 병실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이 묻는 말에는 순순히 대답했고 아이들 앞에서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내 숫자를 적었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 계좌.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야. 며칠 뒤 남편은 병상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가족들 다 모이자. 유언장도 쓰고 집 문제도 끝내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날 다 같이 보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다 같이 보는 게 좋겠네. 그날은 유난히 병실이 붐볐습니다. 남편,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다 같이 정리 좀 하자. 순자는 침대에 누운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병상 옆 작은 탁자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명의 이전 서류고 이건 통장 정리야. 여기만 도장 찍으면 돼. 큰아들은 옆에서 조급하게 손목시계를 보았고 며느리는 괜히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 서류만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읽을 게 있어. 그녀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분 좀 불러주세요. 잠시 후 낯선 중년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 차분한 목소리. 정순자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남자는 서류를 펼치고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배우자 김만수에게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병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낯선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정순자 장학의료재단에 귀속되며 배우자 김만수는 해당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된다. 며느리 손에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작은 아들은 말없이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제야 순자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 이미 팔았어. 당신이 명예 바꾸기 전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손에서 서류가 우수수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집은? 순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없어. 이제 아무도 못 가져.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자 순자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까지 당했어. 남편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보네. 병실에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오직 심장 모니터 소리만 천천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에는 더 이상 가족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소리로 부르며 들어왔을 사람이 이제는 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를 부르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남편은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솥을 여는 법도 몰라 전기밥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집에는 순자가 정리해 두었던 살림살이만 남아 있었고 통장도 집도 예전처럼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만수 씨, 출퇴근 카드 먼저 찍으세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무 말 없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큰아들은 전세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집 한 채쯤은 자기 몫일 거라 믿었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누리던 집, 차, 생활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가족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굴었어? 형이 먼저 명예 얘기 꺼냈잖아.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길에 병원 근처를 서성이다가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갈 용기는 없었고 그렇다고 집으로 바로 가기도 싫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간신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카드 찍고 청소하고 서류 나르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했어.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평생 하던 일이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병실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집이 너무 불안해. 순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 말에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의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결말을 스스로 정리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 쉽게 써왔는지를요. 순자의 마지막 밤은 놀랄 만큼 조용했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겨울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남편은 침대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손을 잡고도 다른 생각을 했을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벌어서 평생 고생 안 시킨다고. 순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나는 평생 믿고 살았어. 그 말에 남편의 눈가가 천천히 젖었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당신 미워할 시간도 이제 없어. 남편이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용서해줘. 그러자 순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해서 편해지는 건 나야, 당신 아니고.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오래 생각한 사람의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생에서는 처음으로 나 편 들어줘서 좋았어.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다가 아주 천천히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남편은 상주 자리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난 뒤 그는 빈 병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순자가 마지막까지 쓰던 작은 수첩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누군가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해 쓰일 것. 남편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제야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울었습니다. 그 후 재단에는 해마다 새로운 노인들이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던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자기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단 이름 참 따뜻하더라. 정순자. 사람은 평생 착하게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침묵하면 결국 자기 인생을 남에게 내주고 끝나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라도 자기 편이 되어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나요? 너무 오래 참고만 살았던 자신, 혹은 너무 쉽게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사람. 당신이라면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당신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